인식들이 또 당 내부의 분위기가 확 달라지는 건 역시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3.8 전당대회를 윤심 쟁탈전 성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에 여성 초선 의원들 10여 명 정도를 김건희 여사가 또 만났다. 그건 무슨 의미냐면은 초재선의 행보들인 거예요. 행보가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 좀 쓴소리를 내뱉었거든요. 그런데 이 초선 모임에 정작 이준석 전 대표나 유승민 전 의원과 좀 가까운 걸로 알려져 있는 허나 또 김웅 의원은 초대가 안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런 성격 자체가 다분히 이 전당대회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럼 그렇게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김기현, 안철수 얘기를 합니까? 설령 하더라도 직접적으로는 안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이 또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공개는 절대 안 하죠. 물론 그렇죠. 예, 안 하는데 뭐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회동을 하면서 정치 얘기를 안 한다? 말이 안 되고. 예, 그건 뭐 상식적으로. 그런데 딱 집어서 안철수는 안 되고 김기현이야 돼. 뭐 이런 뭐 그렇게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런 이해가 되는 게요. 한때 그 개그 프로그램에서 유행했던 유행어가 착 보면 애입니다. 그거거든요. 그거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적어도 뭐 정치 고수들은 하수가 아니잖아요. 그냥 모여서 어떤 메뉴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분위기, 그 다음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 누가 모였느냐 이런 걸 본다면은 대체로 그 의중은 뭔지 그것까지 파악 못하면 아니 눈치가 없어? 코치는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초청 받은 분들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이 대통령님께서 나를 초대를 해 주신단 말이야. 또는 여사님께서 날 초대해 주신단 말이야. 누구는 빼고. 난 또 나를 굉장히 각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지 않겠어요. 그러면 굳이 친윤이 아니었던 사람도 약간 이제 그 친윤이로 이제 바뀌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를 노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짜장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짜장이 어떤 짜장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사천 짜장 뭐 등등 있는데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윤희 짜장 아니냐. 더 이상 말 안 하겠습니다. 윤희? 예. 너무 이 아저씨 개그인데요. 네. 그게 뭐예요? 윤희 짜장.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더 추가는 안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전당대회 결과는 이미 끝났다? 김기현 대표로 끝났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데이터상으로는 김기현 의원의 힘이 쏠리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이후에 직후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나경원 지지세가 안철수 쪽으로 많이 갔다. 뭐 결산 투표를 해보면 안철수가 이기는 것도 나왔다. 뭐 이런 숫자도 있었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그건 뭐 어디 한쪽으로 흘러갈 것은 아닌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는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하나는 불출마 선언이 25일이니까 25일 이전에 발표됐던 수치는 말씀 안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사 기회를 다 말씀드려야 돼서 불출마 선언 전에 실시됐던 조사는 다자대결 구도에서 국힘 전당대 관련해서 나경원 전 의원이 보기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들이 어디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불출마 이후의 조사를 보면 다자대결에서는 상당히 안철수 의원이 약진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가상대결, 이 결선 양자 가상대결 결과에서는 또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김기현 의원이 앞서는 그런 결과도 있어요. 물론 아닌 결과도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나경원 전 의원이 빠졌을 때 핵심은 뭐냐.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들 이제 지지층이 아니라 당원입니다. 그 당원을 투표하게끔 안철수 의원이 적어도 견인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걸 견인하지 못하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투표할 사람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인 김기현 의원의 이 지지층들일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 나경원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라도 저는 안철수 의원 지지합니다. 이 순간 안철수 의원의 이 지지하는 당원들의 성격은 어떻게 돼버립니까? 비윤이나 반윤이 돼버려요. 그걸 안철수 의원이 원할까? 저는 연대 보정인입니다를 계속해서 주장하는 안철수 의원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네. 글쎄요, 뭐 여론조사 저도 이제 이것저것 다 보긴 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던 층이 다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대략 한 뭐 이제 뭐 절반 많게 보면 뭐 절반 조금 넘어서는 한 60% 정도 선은 그쪽으로 이동한 것 같은데 나머지는 부동층화돼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더 관망하자 이런 주의 같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어떻게 하는지도 좀 보고 또 뭐 김기현 의원이 또 어떻게 우리를 또 이렇게 맞아들일지 이런 부분들을 비교 분석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심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유보하는 층 또는 이제 좀 망설이는 층으로 좀 바뀌었다. 그렇게 봐야 된다. 그래서 그 층이 최종적으로 어느 쪽으로 가느냐가 굉장히 관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종훈 박사께서는 뭐 당대표는 김기현으로 확정 아니다. 오히려 당원들의 어떤 그 판단은 총선에서의 승리를 위해서 확장성 쪽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죠.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 판단은 여직 변화가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결과하고 당원 실제 투표 결과는 약간 오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여론조사 하는 경우에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신 분들 만으로 이제 조사 결과를 내놓은 거거든요. 그건 지지층이지 당원은 아닌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딱 겹치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당원의 실제 이제 그 표심이라고 하는 것, 당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론조사 결과하고도 좀 격차가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당원들은 그래도 일반 국민들보다는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저는 볼 거다.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전략적으로 보면 김기현보다는 안철수가 총선에 유리하다고 판단한다? 뭐 이제 그건 두고 봐야죠.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그동안은 뭐 당내에서도 비교적 지지층들이 좀 꽤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막 요동치고 있잖아요.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당원들도 이제 뭐 판단을 좀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자꾸 이제 벌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나경원 전 의원으로부터 곧바로 안철수 의원 쪽으로 넘어가는 게 과연 맞을까? 이 생각을 또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다 아직까지 뭐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출마 여부가 지금 불확실한 상태고 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렇게 좀 부동층으로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는 어느 쪽으로 결정을 내릴 텐데 결국은 뭐 전략적인 선택을 할 거다. 그래서 사실은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에 뭐 출정식을 수도권에서 이제 하고 수도권 득표력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점을 좀 의식을 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조금 이종훈 평론가님하고 다른 판단인데 왜 그러냐면 국민 여론조사가 있었다 그러면 저는 좀 판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좀 더 중도적 성격이나 확장성에 초점을 맞췄을 텐데 지금 당원 100%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2021년에 있었던 전당대회, 직전 전당대회 때는 이준석 돌풍이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압도적으로 앞서면서 당원 투표에서는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그 당시에 더 앞섰거든요. 그런데 국민 여론조사로 뒤덮을 수 있었던 것이 이준석 돌풍이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당원 100%인데다가 당원 구성도 이제 대체로 지금 당에서 밝혀졌죠. 그러니까 영남이 거의 한 60% 되고 영남이 한 거의 50%가 넘고 50대, 60대, 70대생이 60% 이상 되는 걸로 나타나거든요. 그럼 아주 강한 대통령 지지층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당원들의 구성이라든지 그다음에 당원 100% 이렇게 바꿀 때 강력한 반발이 있었나요? 별로 없었거든요. 이게 이제 유승민 배제인데 별로 당내에서 그런 반발 분위기가 아주 강력하게 당원들로부터 안 났다. 이번에 나경원 전 의원과 관련해서도 나경원 전 의원이 이 정도 수세에 몰리는데 당 내부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 강력한 반발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연판장을 돌린다든지 당원들 사이에 초선 의원들이 아니라 그런데 그런 거 없었어요. 그 이야기는 아무리 당원들의 생각이 나도 결국 저는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윤심으로 윤심이냐 윤심이 아니냐 반윤이냐 친윤이 했을 때 친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당원들의 지금 정서적 경향이 저는 상당히 강한 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고 뭐 이번에 이제 나경원 전 의원 주저앉히고 연일 의원들을 초청해서 이렇게 이른바 윤심 전화기 쪽으로 가서 윤심대로 대표를 세우려고 하는 그 목적은 뭐라고 보세요? 두 글자죠. 공천. 그러니까요. 어떤 공천? 총선 공천이죠. 그러니까 대폭 물갈이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른바 우리가 뭐 강남대로 성수대로 이야기하지만
윤석대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들 상당수 물갈이하겠다. 서결대로가 만들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여하튼 이 당의 운영 자체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싱크로가 돼야 된다. 호흡을 맞춰야 된다. 예. 두 번째로는 그걸 위해서는 정치 경험이 일천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이전도 그렇고 총선 이후에도 더 탄력을 받으려면 공천에 대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 예. 그러면 그 당대표가 영향이 주입될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굴까? 예. 이 판단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끌고 왔던 이준석 전 대표하고도 헤어질 결심, 유승민 전 의원과도 헤어질 결심, 나경원 전 의원과도 헤어질 결심, 김기현 의원에는 김장연대 이렇게 가는 수순으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지금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윤석열 그렇게 해서 공천권을 쥐고 뭐 줄 세우기를 하고 그냥 그 싱크로를 높이는 정도로 멈추는지 아니면 국민의힘의 기존 현역 의원들 상당수를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물갈이까지 갈 것인지. 당연히 물갈이를 하겠죠. 그래요? 왜 그러냐면 그럼 검찰 출신들 대폭 공천 받습니까? 그건 단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정관용 앵커께서의 그 질문의 의미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검찰과 법조인 배경으로 한 윤석열 대통령의 상당수의 새 공천 후보로 법조인을 채우겠다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서 조항이 넘는 것은 당선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물론이죠. 당선 가능하려면 정말 어떤 후보라도 별로 개의치 않고 당선 영향을 하려면 대통령 지지율이 한 60, 70%는 60, 70% 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일단 그럴 마음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 가운데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철학적으로 가까운 사람들을 대거 공천할 가능성은 높겠죠. 네. 근데 저는 뭐 검찰 출신이 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지난번에 이제 당협위원장 교체를 좀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상당수 검찰 출신을 그렇죠. 발탁했죠. 검사 출신들 아니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직간접적으로 인연이 있는 인물들 중심으로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일종의 바로미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데는 지금 뭐 친윤계라고 이야기되는 국회의원들 또는 이제 뭐 윤핵관 호소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사실은 이제 친윤은 아닌데 춘인이 되고 싶어서 굉장히 애쓰는 그런 의원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다 물갈이 될 거다라고 좀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의 그 성향을 잘 좀 파악을 못한 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마 굉장히 노골적으로 그 방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좀 큰 상태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여론에서 역풍을 받지 않을까요? 아니 뭐 전부 검사 출신으로 그냥 다 채우네. 이 당은 혼내야 되겠네 이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결국은 총선은 결과인 것이거든요. 우리가 2004년 총선 때도 2003년 무렵만 하더라도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오히려 2004년 총선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 야당이었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나라당을 비롯해서. 그런데 정작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른바 탄핵. 역풍이 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건 아무도 우리가 여론이라는 것은 지금은 보수층이 결집을 하고 있지만 결국 총선에서 특히 수도권에서 중도층 비율이 그래도 지방보다는 비수도권보다는 많다고 보는 것이 수도권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종원 박사는 어떻게 저는 뭐 반대로 이제 보는 거고요. 역풍도 안 분다? 그러니까 그 만약에 역풍이라든가 그런 거를 고려를 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역풍이 불더라도 그냥 간다? 그냥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윤석열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인데요. 여론을 살피고 여론에 순응해 가는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여론을 좀 그야말로 뚫고 나가는 내지는 뭐 내가 결국은 이끌어 가서 국민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총선에 좀 위태롭더라도 한번 밀어붙여본다? 네. 그런 거죠. 이 말씀을 짧게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근거는 어디에서 오는가, 근자감은 어디에서 오는가라면 바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거든요. 그러니까 총선 전까지 뭔가를 밝혀내고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대해서 타격을 주면 불법적 근거가 많이 확보가 되면 봐라. 검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법조인들이. 그래서 그 근거로 이제 디딤돌로 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민심은 또 그렇게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분의 목소리 전해드렸으니까 지켜봅시다. 1시 37분 향해 가고 있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한산했던 오전 시간을 보내고 조금씩 곳곳에서 정체가 시작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양방향 아직 서울시 구간 안에서만 답답한데요. 서울 방향으로 양재 5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금천에서 정체가 되고요. 서해안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춘천분기점을 지나서 조양 부근에서 사고 생겼고요. 갓길로 옮겨져서 처리 중이지만 일대 사고 여파받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서종부터 화도까지 8km 구간 밀리고요. 서종 부근 1차로에서도 조금 전 사고 발생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여주에서 정체 역시 사고 여파인데요. 사고 처리 갓길에서 진행 중이고요. 서울 시내는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부터 한강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강대교 부근 1차로에선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에는 난지 부근에서 교통량이 늘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도심 방향은 월릉 2차로에도 사고 있고요. 묵동부터 정체가 심해졌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직진 본능 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오늘은 인사이트 K연구소 배종찬 소장 또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까 배종찬 소장이 이번 주 정치 이슈 민생 이슈로 난방비 꼽으셨잖아요. 네. 난방비 폭등 누구 탓이냐 어느 정권 탓이냐 얘기도 막 나오던데 예. 잠깐 관련 목소리 들어보고 이야기 나누죠. 이번 달에 부과된 난방비 이 가스 요금이 무려 3배 가까이 많이 나온 가정도 있어서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스 요금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10배 이상 원가가 올라갔는데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그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셈입니다. 민주당이 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이 극치입니다. 여론의 등을 떠밀려서 원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책을 할 것이 아니라 이를 넘어서서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제안드렸던 7.2조 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 민생 프로젝트 협의도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주호영 비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두 분의 목소리 주호영 원내대표죠. 원내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목소리 네.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이런 논란도 한편에 예. 있고 지금 대통령실은 이미 에너지 지원금 받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2배로 늘려준다라는 네. 대책을 내놨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 방금 목소리 들으셨다시피 전 국민에게 일제히 좀 지원할 필요가 있다. 네. 상위 20%는 빼더라도 이렇게 좀 차이를 보이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지금 여야 간의 대응에 대해서 빵점을 주고 싶습니다. 빵점이다. 예.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 정도 사태가 되면은 2020년 4월 총선 이후에 당선된 의원 300명들은 그때 소급해서 세비를 다 토해내겠다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을 하나도 안 한 겁니다. 일단 우리가 에너지 의존성이 높다라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국회의원들은 더 잘 알아야 되죠. 예. 또 하나는 가격 불확실성이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한국가스공사가 9조 원에 육박하고 10조 원에 가까워지는 미수금이 발생하는 동안에 그것을 모니터링해야 되는 국회는 뭔 일을 한 겁니까? 저는 여기서 핵심적인 건 뭐냐면 원인성을 따질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학생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성적이 안 나와요. 중학교 때 내가 공부 안 해서 선생님 잘못 만나가지고요. 그거 지금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지금 고등학생인 지금 현재 시점에 수능이든 정시든 수시든 어떻게 대비할지 대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대책이 잘 나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중도층이나 지지층들이 지금은 어느 한쪽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도 문제가 과정성을 따져본다면 그럼 뭐냐 대응성인데 이 대응성에 있어서 현 정부도 에너지 바우처에만 국한한 대책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어떡할 겁니까? 더 올라간대요, 가격은. 그러니까 제가 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나 한전의 이 한전체 발행과 관련된 부분 해결될 겁니까? 저는 뭐 했냐는 거예요. 네. 300명의 그래도 국민들이 뽑아준 사람들이면 이걸 지금에 와서 니탄 내탄 내로남불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300명의 지금 국회의원들이 소급해서 2002년 5월 임기 시작할 때부터 2020년. 2020년 5월 달부터 세비를 다 토해내요. 이게 다 국회의원들의 잘못 맛입니까? 정부의 잘못도 그 정부의 양쪽 정부의 다 그렇죠? 잘못이죠. 예. 네. 저는 뭐 굳이 책임 구별을 하자면 7대3 정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7,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3. 예.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싶고요. 왜 그렇게 보느냐 하면 뭐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하듯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사실은 인상 요인이 이미 발생했어요. 미리미리 올렸어야 하는데 안 올렸다. 그때 이제 올렸어야 되는데 논의도가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논의가 있었는데 이제 선거에 임박하면 뒤로 미루고 이런 과정들이 이제 있었고 그래서 뭐 임기 말 부분에 가서야 일부 뭐 좀 인상을 하는 예. 그런 이제 조치. 그래서 1차적인 책임은 일단 거기 있고 자 그런데 인상 요인이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정부로 다 넘어온 거죠. 예. 윤석열 정부로 넘어온 상태에서 윤석열 정부도 잘못한 게 뭐냐면 연착륙을 시키는 전략을 썼어야 돼요. 예. 무조건 국제적으로 이게 시세가 오른다 그래서 마구 그냥 올릴 게 아니고 이게 유가라고 하는 것도 이 가스 가격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이렇게 순환 주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오를 때가 있고 내릴 때가 있고 지금 사실은 국제 시장에서는 뭐 가스료 같은 경우 많이 좀 내린 상태예요. 그 이거를 전체적으로 펼쳐서 이렇게 평준화해서 관리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지난 정부에서 인상 요인이 과도하게 넘어왔다 하더라도 이거를 약간 평탄화를 해서 이게 좀 분산해서 인상을 했더라면 과연 이번 같은 일이 있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폭등까지는 안 오도록 할 수 그렇죠. 있었다. 예. 그리고 예. 뭐 지난해 가스료 또 뭐 우크라이나 전 때문에 가스료가 갑자기 또 인상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것도 당장 반영할 게 아니고 서서히 반영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면 가격이 떨어졌을 때 이제 가격 낮추는 속도를 또 조금 또 예, 조절하면 되는 거고 예. 그런 조절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제가 보건대는 이 거의 좀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화들짝 놀란 상태.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네. 같아요. 문칠 윤삼의 책임을 물었는데 저는 비율을 따지기 이전에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 동안에 이 가격을 인상하지 못하고 있을 때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뭐 했죠? 그때 강력하게 투쟁했어야죠. 예. 다른 것 가지고 투쟁할 게 아니라 난방비 이 에너지 대책의 근본을 대책을 제대로 세우라든지 이런 부분이 민생이고 얼마든지 국민들에게 침투될 수가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걸 제1야당은 왜 소홀히 했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국회의원 탓을 이제 하신 거고.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는 그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한 80% 지원 얘기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한 명인 조경태 의원도 3개월 동안 전 국민 전 가구당 한 10만 원씩은 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정부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손사래를 치고 있는데 예. 이게 좀 뭐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뭐 이걸 추경을 편성해서 예산을 더 투입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사실은 지금 최근에 뭐 이 가스료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점심값 지금 10,000원 시대 아닙니까? 10,000원 예. 이상 시대라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게 문재인 정권 때 너무 슈퍼 예산을 계속 또 슈퍼 추경까지 더해가지고 너무 돈을 많이 지금 푸른 탓이 지금 굉장히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뭐 예산을 좀 감축을 하고 줄이겠다라고 하는 것, 긴축 재정으로 가는 거 찬성입니다. 자, 이제 돈을 주는 방법도 있지만 부담할 것을 감면해 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은 감면 대책이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저소득층 중심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동계 한 3개월 정도는 뭐 30% 감면해 준다거나 아니면 뭐 아주 뭐 좀 파격적으로 한다면 50% 감면을 해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 대응을 해나가는 것이 좀 옳지 않나 이렇게 배 생각합니다. 소장님은요? 저는 이게 은발의 오줌 내기식 대책을 정말 그런 식으로 접근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최상목 경제수석이 오전 9시에 관련된 브리핑을 했는데 우리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에 일하는 사람들이 공부할 만큼 안 한 사람들일까요? 그리고 공무원들도 공부할
연구할 만큼 연구 안 했겠어요. 그러니까 각종 연구원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제대로 집행을 안 한 겁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 심지어는 한국가스공사가 9번이나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야기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예. 그러면 정부가 귀 기울이지 않을 때 포퓰리즘에 매몰돼 있을 때 그것을 답할 수 있는 것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라는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예.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세 가지로 접근해야 된다. 에너지 안전기금이라는 입장에서 첫 번째는 이걸 어떤 식으로 세금으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행제세는 안 될 거예요. 이렇게 행제세 형태로 가면 반발이 클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안정 세제를 확보를 해서 이른바 이 성과급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지금 뭐 석유화학 공업이나 이런 부분에 에너지 수입 기업들에서 어떤 식으로 이 수익을 충분히 환수할 수 있을까? 이걸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좀 중장기적 대책금 이게 그다음에 되겠네요. 좀 세제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굳이 빨리 나가지 않아도 되는 지금 세 집행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것을 이 급한 에너지 쪽으로 먼저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은 에너지 혁신 대책입니다. 언제까지 원전 탈원전 이런 거 가지고 싸움하고 또 신재생 에너지 가지고 싸움할 거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는 지금 스마트 그리드도 제대로 건설법에 수용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은 줄줄줄줄줄줄줄 새는 지금 에너지 낭비가 한둘이 아니거든요. 그런 스마트 그리드를 가장 OECD 38개국 중에서 앞서갈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건설법에 포함하는 것. 이런 종합적인 대책을 내놔야죠. 배 소장님이 아주 공부 많이 하셨네. 이쪽 대목에 대해서. 아니 우리 오늘 시사본부 대비. 특히 이 국회의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으면서 쭉 열거해 주신 여러 이야기들. 제발 진짜 그런 이야기들을 국회에서 좀 심도 깊게 여야가 논의했으면 참 좋겠네요. 시간 거의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검찰 조사 받고 돌아갔고 2차 소환은 아마 불응할 것이고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할 걸로 보이고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이 부결시킬 걸로 보이고 기소는 하게 되면 대표직은 그냥 유지할 걸로 보이고 뭐 제가 전망한 거에 좀 또 다른 얘기 있습니까? 이견 없습니다. 저는 근데 결과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민생까지 환기시키는 여론을 환기시키는 이유는 결국 이게 법적인 결과는 한참 시간이 걸릴 겁니다. 3년이 그러니까요. 될지 대법원까지 가면. 그렇다면 총선 결과는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총선까지 가야 그 뒤를 또 내다볼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결국 저는 앞으로 2달 뒤가 되든 앞으로 9월 달 추석을 앞두고 있는 좀 시간을 두고 있는 민심이 됐든 간에 한 2주간을 합해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이 25% 이하로 이상 가면. 유지됐냐. 저는 이 미만으로 가면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자리를 유지하기가.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는 민주당 안에서. 비대위 체제 출범이 불가피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수도권에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25% 가지고 못 버텨요. 그런데 수도권이 지금 121개 중에서 17개, 19개 정도만 국민의힘이고 나머지는 121개 중에서 다 민주당이거든요. 그렇죠. 특히 서울은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 의원들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종훈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뭐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못지않게 여론 그냥 돌파해 나가겠다라는 쪽으로 내갈 길 간다. 마음을 굳힌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당내에서 아무리 들끓어도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정당 지지율 떨어지고 이러면 이제 뭐 분위기가 사퇴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서 사퇴하고 뭐 이제 이런 수순으로 보통 이제 전개가 됐는데 이재명 대표는 좀 다를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강하게 전 개인적으로 좀 받고 있어요. 그래서 버틸 것이다. 결국은 이제 이건 이제 총선까지 가면 우리가 결국은 분위기를 좌우할 수 있다. 이러면서 아마 그 밀고 나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우리 봤듯이 그러니까 강대강 대치 그 상태로 지금 다음 총선을 지금 두 그 정치 지도자들이 지금 몰고 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다른 의견을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유승민 평론가 말씀대로 윤석열 대통령과 좀 비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해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대체할 수가 없거든요.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이 하염없이 떨어지면 이낙연 전 대표가 됐든 누군가가 됐든 비대위가 됐든 간에 분명히 그런 이야기 대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럴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대표는 교체할 수 있는 건데. 그리고 당내 다수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이종훈 박사 얘기처럼 대표로서 버티려고 해도 못 버틴다. 그게 어려울 그렇게 수 보는 있죠. 거예요? 민주당의 길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이 총선이 있고 나면은 2년 뒤에 바로 또 지방선거가 있으면 지방의회에 있는 민주당의 정치인들도 이런 부분 상당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적어도 대통령과의 사정은 비슷할 수도 있지만 핵심적으로 다른 게 있다. 왜냐하면
대체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래도 대체가 굳이 대체가 된다면 가능한 것은 이재명 대표고 대통령은 아무리 답답하고 부정적인 평가가 있을지라도 참 대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다른 점으로 보입니다. 네, 글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버틴다. 버틸 것이다. 한표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보인 행보를 보더라도 저는 그럴 가능성이 이제 좀 더 높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네. 사실은 뭐 옛날 같았으면 뭐 이제 과거 정치 얘기한다고 좀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과거 같았으면 얼마 전에 뭐 이 대장동 관련해서 측근들 사실은 뭐 형사처벌 지금 받고 있잖아요. 그런 정도 되면 보통은 이제 그 최측근들을 거느렸던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졌습니다. 근데 책임 안 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끝까지 가겠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적으로는 좀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조국 전 장관 기소되고 무려 3년이 넘어서야 1심 판결이 나오잖아요. 이런 걸 보면 재판 결과는 정말 오래 걸릴 거라고 예상이 되고 결국 이제 민심의 동향이 어떻게 가느냐가 문제다. 우리 배정찬 소장은 얘기했습니다만 이종훈 박사의 생각은 민심과 관계없이 내 갈 길 가는 대통령, 민심과 관계없이 내 갈 길 가는 야당 대표 정면 충돌이다. 이렇게 보신 거잖아요. 참 민심과 관계없이 내 갈 길 가는 정치인들이 여야의 대표 뭐 주자들이다. 참 불행한 거죠. 어찌 보면.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제발.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듯이 난방비 같은 민생은 누가 책임냐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뭐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그래도 좀 민심 살피는 쪽으로 바뀌는 당이 저는 이길 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려두고 싶습니다. 제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직진본능 직설하고 인사이트K 배종찬 연구소장,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